예전에 상속세 하면 저건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지 하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젠 정말 우리 집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려 30년 만에 상속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데 어느새 이 세금에 중산층세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핵심 쟁점들은 또 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정말 평생 열심히 일해서 서울에 내 집 한 채 겨우 마련했는데 이게 나중에 자녀들한테는 감당하기 힘든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니 바로 이 불안감이 이번 개편 논의가 시작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2배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요, 똑같은 집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는 무려 18배나 뛰었습니다. 아니, 집값은 2배 올랐는데 세금은 왜 18배냐고요? 이게 바로 누진세 구조 때문인데요. 자산 가치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점프하게 되는 거죠. 집값이 2배 오르면서 그냥 낮은 세율 구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훨씬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진입해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세금이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부담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사실 IMF 이전만 해도요. 1년에 상속세 내는 사람이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진짜 말 그대로 소수의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전체 사망자 중에서 무려 5.9%가 상속세를 냅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보통 1, 2% 정도인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예요. 결국 이 말은 상속세가 원래 목적인 부유세를 넘어서서 이제는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중산층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세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요. 바로 30년 전에 시간이 멈춰버린 낡은 법에 있습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나 변했는데 세법은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 기막힌 상황, 그 시간 격차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상속세 공제 기준,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무려 1997년입니다. 외환위기가 터졌던 바로 그 해요. 그동안 물가는 100% 넘게 올랐고 아파트 값은 정말 수십 배 폭등한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 기준은 거의 3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말이 지금의 현실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비유 같아요. 30년 전에 입던 낡은 옷, 이게 바로 지금의 공제 기준이고요. 엄청나게 커져버린 몸, 이게 바로 지금의 자산 가치인 거죠. 이 커진 몸에 낡은 옷을 억지로 입히고 거기다가 50%라는 무거운 세율의 족쇄까지 채워놓은 셈입니다. 이러니 중산층의 허리가 휠 수밖에요. 이걸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걷는 세금 중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42%거든요. 그런데 OECD 국가들의 평균은 0.42%에 불과합니다. 무려 5.7배나 높은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세율이 높냐 낮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부담이 유독 크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지금 전문가들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4가지 핵심 쟁점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기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바로 배우자 공제입니다. 정말 평생을 함께 고생해서 일군 재산인데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남은 배우자에게 그 재산을 넘겨줄 때 세금을 매기는 게 과연 맞느냐?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우자 공제는 대폭 늘리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가 꽤 넓게 형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의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습이 아니라 한평생 같이 만든 재산의 수평적인 이동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미국이나 독일 같은 많은 선진국들도 배우자끼리 상속할 때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다만 이걸 악용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걸 막을 장치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세금 이연 방식입니다. 일단 배우자에게 상속될 때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나중에 그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될 때 합쳐서 한 번에 과세하자는 거죠. 두 번째 쟁점은 정말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상속세 내려고 평생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제를 과연 어디까지 해줘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값에 상관없이 공제를 관대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금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강제 퇴출은 막아야 한다는 논리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아니, 그럼 강남에 있는 수십억짜리 고가 주택까지 세금을 다 깎아주는 게 과연 공평하냐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칫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더 부추겨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세 번째 쟁점은 조금 기술적인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제액을 늘리는 건 좋은데 어떤 방식으로 늘릴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혹시 자녀 수에 따라서 공제액을 다르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정부에서 내놨던 안처럼 자녀 한 명당 공제액을 크게 늘리는 방식은요, 계산해보니 자녀 수에 따라서 내야 할 세금 차이가 무려 11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좀 불공평하다는 논란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일괄 공제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이건 자녀 수랑 상관없이 모든 상속에 적용되는 기본 공제액 자체를 크게 높여서, 예를 들어 20억 원 이하의 재산은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면세점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예요. 이게 국제적인 기준에도 더 맞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쟁점입니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세율 문제죠. 현재 최고 50%, 여기에 기업 주식을 물려받는 대주주는 할증이 붙어서 60%까지 올라가는 이 엄청난 상속세 최고 세율. 과연 낮춰야 할까요? 세율 인하가 정말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50%라는 세율 자체가 재산의 절반을 국가가 뺏어간다는 본질적인 저항감을 일으키고 결국 편법 증여 같은 온갖 조세 회피 행위를 낳아서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세율을 건드리는 것보다 공제액을 조정해서 과세 대상 자체를 줄이는 게 더 시급한 과제라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명목세율과 실제 내는 실효세율은 다르다, 섣부르게 세율 논쟁을 시작했다가 더 중요한 전체적인 과세체계 개편 논의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쟁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개편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봐야 할 때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과세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통째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써요. 피자 한 판에 통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죠. 재산이 클수록 당연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요. 하지만 많은 선진국들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유산 취득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받은 피자 조각만큼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훨씬 합리적이라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개편 논의를 한번 정리해보면 방향은 꽤 명확해집니다. 배우자 공제를 늘리고 1가구 1주택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제 방식을 어떻게 할지, 최고 세율을 내릴지는 여전히 논쟁이 뜨겁죠. 이 모든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상속세를 다시 원래의 취지인 부유세로 되돌려 넣고 부가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넘어가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이죠. 정말 30년 만에 찾아온 커다란 변화의 기회입니다. 이번 논의의 결과는 단순히 세금을 얼마 더 내고 덜 내고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가족의 자산 계획과 미래를 직접적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변화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